지금은 그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예전에는 뭐 이제 매수자가 100이고 공급자가 한 30 정도라고 하면 지금은 공급은 1이고 네. 매수는 한 300이 돼버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정책 중에 제가 1015 대책이 가장 최악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또 네. 밝았고 네. 또 새해는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부동산이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네. 분위기라서 네. 오늘 또 대표님 모시고 새해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올해 전망 뭐 이런 네.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전망은 뭐 1차 그 상반기에는 네. 초양극화 시대, 네. 공급 절벽 이 문제가 좀 큰 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그 이슈,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시장의 피벗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되고요. 하반기에는 역시나 점점 축소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그 문제들. 그래서 상반기에는 매매 시장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반기에는 전세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올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떤 매매가 막 상승이 네. 일어나고 이제 네. 중간에 지방선거 있고 네.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전세 난 같은 게 좀 올 확률도 있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보신다는 거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의 본질은 공급이 없어서인 건가요? 뭐 공급에 대한 그 본질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도 거래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매매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한 그 매매가 네. 결국은 전세를 하나 뺏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임대 물량들은 축소가 된다. 네. 왜냐하면은 매매 시장으로 전환된 그 전세 수요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실거주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면은 전세 물량들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하고 이런 전환된 수요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전세 물량을 빼앗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집을 사면 뭐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상반기에 거래가 많이 되면 그만큼 이제 전세 물량은 다 줄어드는 네, 그런 그렇죠. 개념이 되니까 네. 이제 하반기에 그런 전세난 같은 게 올 수도 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뭐 재초안을 뭐 폐지한다거나 네. 뭐 완화, 그다음에 이제 토어제 완화 같은 것들을 당장은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네.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연초에는 좀 풀리지 않나라고 좀 기대하셨던 그 도시 외곽지나 이런 분들도 네. 있었을 텐데 네. 이게 시장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두적으로는 그런 언급을 준다라는 거는 네. 시장에 향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과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축소가 되고 이런 물량 축소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 완화가 없다라면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근데 지금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소위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곳은 양질의 지역이거든요. 소위 강남 상구라든지 또는 한강변하고 인접한 지역들의 그 개발들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물량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양질에서 매매 물량이나 또 전월세 물량이 나오기가 어렵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서울의 전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나 소위 말하는 갭투자 물량들이 줄어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로 전환된 그 전세 수요들이 전세나 월세 매물을 그 깎아먹고 있는 그런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시장의 안정화를 줄지 또는 부작용으로 다가올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공급 위축과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뭐 말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 이게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데 괜히 그렇게 좀 완화 기조를 보였다가 또 한번 풍선 효과 일어날까봐 이걸 걱정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장에 정책적인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국토부 장관의 언급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라면 지금까지 상당 부분 병목되고 누적된 수요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미리 시장에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시적으로 풀렸을 때 그런 자금들이 매수에 해당되는 곳들의 아파트 상품을 매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자극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도로 보여져요. 소위 말하는 물을 끓어놓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게 되면 면만 넣으면 되는 구조인데 네. 예, 그렇게 끌어놓지 않고 그래도 끓는 시간을 좀 벌어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네. 예,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과 특징들을 보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과 또는 뭐 시장의 정책의 반응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규제도 하고 또는 해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좀 기습적이에요. 네. 예, 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기습적으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의 아파트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신호와 시그널이 다는 아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찌라시들도 나왔는데 반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또 반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운영되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는 이유도 이런 한번 규제하기는 쉬워도 해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재초안과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언급한 거대로 100%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월부터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밀리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이 밀리면 밀릴수록 이제 기대감도 더 커지는데 네.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뭐 토제도 안 푼다, 뭐 네. 재초안도 안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 네.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 빵 터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급 대책 쪽에서 나올 만한 게 있나요? 지금 공급 대책은 사실 뭐 실질적인 공급보다는 결국 기대감을 주는 공급 대책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 그런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보여주는 그런 공급 대책이 아니고 청사진 정도만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휴부지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뭐 청사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그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향후에 보통 한 그런 뭐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는 기간 자체도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필요하겠는데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반대가 커서 못했다. 뭐했다. 일정한 뭐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성과를 못 냈다라고 하는 핑계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청사진 제시하는 공급 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억눌러 왔던 그 수요자들을 달래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공급 대책이 난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자들은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특히나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바닥이 나게 되고 또 그 바닥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매수 대기 수요들은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뭔가 그 유의미한 어떤 청사진도 뭐 제시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고 네. 실제 공급도 뭐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 네. 올 한 해는 뭔가 집값 상승하는 거를 뭐 막기는 좀 역부족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서울의 적정 공급 대비했을 때도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한 30% 초반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의 공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급 절벽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이런 그 공급 같은 경우가 사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비탄력적인 재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치보다도 체감하는 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특히나 이 공급이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공급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매매 시장을 바라보고 주택 가격 안정하고도 생각을 하는데 공급은 그 공급 하나에 매매와 전세와 월세 모든 그 카테고리가 이 공급이라는 키워드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네. 공급이 준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매매 물량도 줄고 전세 물량도 줄고 월세 물량도 줄을 수 있다라는 그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그 대책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큰 자극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작년 말 올해 초 해가지고 지금 뭐 막 기사도 나오지만 네. 막 노원에 네. 갑자기 지금 막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네. 집을 사고 네. 지금 뭐 한 집을 내놓으신 분은 뭐 일주일 동안 뭐 4명이 왔는데 내 팀이 네. 다 산다고 막 하는 거예요. 뭐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뭐 몇 달 전만 해도 노원 같은 막 도시 외곽지는 우리 안 오르는데 왜 토호제 거냐 막 이랬는데 네. 약간 분위기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걸로 보세요? 지금은 그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예전에는 매수를 하려고 뭐 이제 매수자가 100이고 공급자가 한 30 정도라고 하면 지금은 공급은 1이고 네. 매수는 한 300이 돼버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신규되는 아파트 청약도 2, 300대 1 정도가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느낌으로 봐도 예전에 집 보러 가면은 뭐 101동도 보고 106동도 보고 남양도 보고 동양도 보고 만약에 마음에 물건이 안 들면은 옆에 부동산 가서 다른 아파트 단지도 같이 검색을 하고 탐색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거든요. 집에 네. 가족들하고도 한 번 더 보고. 근데 지금은 다들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결국은 그 경매 시장하고 비슷한 그런 시장처럼 서로 호가를 제시를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한 모습이 되는데 이런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한 큰 배경으로는 신규 공급에 대한 부족 그리고 유통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를 한 부분들 그리고 물량 축소가 있다 보니까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뭐 4명 정도가 지금 노원구에서 뭐 집 하나 보기 위해 그랬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급지에서는 앞으로 중반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청약 시장의 몇 대 몇 경쟁률이 아니라 기사화가 오히려 집 매매 대기 수요가 몇 대 몇 정도의 그 기사를 다룰 정도의 그런 시장으로 변모되지 않을까라고 되지 봅니다. 않을까. 저도 지금 상담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뭐 한 5억 중반에 내놨는데 네. 순식간에 갑자기 와가지고 네. 다 자기가 집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으면 우리 매도자, 공급자는 가격을 올리려는 경향을 보일 텐데 네. 그렇게 지금 약간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막 가고 있는 이 상황. 네. 그러면 매수자들이 안 사면 그만인데 매수자들도 지금 이렇게 웃돈을 붙이는데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이 실무에서도 많이들 나타나는데 계좌번호를 서로 안 준대요. 네, 안 줘요. 예, 계좌번호 주면은 갑자기 잠수를 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게 내가 가격이 이렇게 헐값에 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시장 안에서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라고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에 대한 물량들이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이 축소됐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그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점점 밀려나면서 그 전세에서 월세까지도 밀려나는데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경기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밀려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마지막 나의 그 서울이라는 곳을 지키기 위한 그 자기 방어 뭐 이런 거에도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수준 자체가 심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역대 정책 중에 제가 1015 대책이 가장 최악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이번 10.15 대책이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 전역을 거의 다 이제 토어제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래부터 이제 토어제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 3구와 용산은 네. 이제 혜택 아닌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강남 3구가 지금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3구하고 용산이 적용됐을 때만 해도 이런 좀 차별적인 규제가 있어서 그래도 다른 지역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서울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차별적인 게 아니라 이제 동일한 규제에 해당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초반의 현상이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강남에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노도강이라든지 서울의 외곽 지역들마저도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규제 정책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도 규제 강도를 뚫고 가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렵다. 예전에는 비바람 맞으면은 집에서 좀 있다가 비바람이 멈추고 나면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비바람을 맞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뚫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비와 바람에 좀 적응을 한 그런 수요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비가 그치지 않고 더 올 거면 네. 그냥 지금이라도 가자. 한마디로 올 한 해도 규제가 완화되기보다는 뭐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는 어렵다. 이런 기조가 지금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은 항상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되다가 주택 시장이 조금 뭐 시장이 좀 잠재워지고 나면 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택 가격을 올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지적하신 대로 규제가 강화돼서 완화될 것 때문에 이런 투자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규제에다가 추가적으로 규제가 더 될 거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앞단에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사자라는 심리가 최근에 주택 시장에서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제 송파구의 상승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꼭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강남 3구의 용산이 이제 다른 데가 다시 또 이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싸 보이는 약간 이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하락되면서 가격들이 상승한 그런 곡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향후에 이런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선을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최근에 그 엘리트 단지 심지어 제가 쓴 글에 그 레이크 팰리스도 넣어달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서운해 하시면서. 우리도 넣어달라. 네, 그래서 뭐 그분이 혹시 시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엘리트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옆에 파크리오도 넣어달라고 했죠. 헬리오도 넣어달라고. 그만큼 지금 그 송파에 있는 분들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택의 표본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 강남 3구 안에서도 이 송파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던 뭐 엘리트 단지 뭐 이런 지역 안에서 30억 한 중반 정도 되는 이 가격선에서 더 떨어질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송파에서 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 신규 아파트가 35억에서 34억 정도보다도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새로운 가격으로 인정을 하고 주택을 구매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송파가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나 송파가 전체 자치구를 보더라도 한 20% 정도 오른 지역 중에 한 곳이고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특히나 강남보다도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강남의 대체 주거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송파의 미래를 보면은 송파에서 신규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준공 이후의 시세를 본다라면 지금의 신고가보다도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단지에서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입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핵심을 보면 삼성동이 중심이 된 그 업무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 이제 앵커가 삼성동이 되는데 강남역이나 테란로보다도 오히려 삼성동의 업무 중심지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교통이라든지 업무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강남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는 반포의 그 지역들보다도 오히려 이 잠실이라는 지역이 눈에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주거지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업무 외에도 주거라든지 이런 그 상관성이 좀 큰 것들이 문화나 뭐 이런 컨텐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제가 그 알기로도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도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동구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직접적으로 한번 보려고 가봤는데 그 올림픽 경기장도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잠실의 마이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업무와 문화와 뭐 어떤 주거 그다음에 한강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잠실이라면은 어쩌면은 향후에 강남 그 3구 안에서도 지역별로 동별로는 서열의 변화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뭐 꼭 뭐 송파뿐만 아니라 뭐 사실 이제 강남 권역에 이제 뭐 대규모 지금 그 GTX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뭐 교통 호재들도 막 계속 이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꼭 뭐 강북에서도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막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개발 압력 같은 것들도 계속 늘어나는데 또 공급은 또 계속 또 정체되어 있으니 당장 뭐 올 한 해는 이게 뭐 가격이 뭐 상승하는 거를 막기가 참 쉽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이제 변수가 지금 주식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은 뭐 난 부동산 안 사라고 하면서 계속 주식 투자하고 계시지만 또 이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시면 결국에는 또 그래 집을 하나 살까? 이 무주택자 분들도 또 많으시니까 주식 시장이 이렇게 호황이 되고 뭐 5,000p, 6,000p 뭐 넘어간다고 치면 이게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넘어올 것이다. 아니다. 부동산에서 오히려 주식으로 간다. 둘 중에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주식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을 하고 나서 뭐 다시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한 3-4일이면은 충분히 거래가 되잖아요. 그만큼 그 향후에 그 돈을 빼고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속도감 있게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코스피가 한 4,700 정도 선도 닿을 정도로 굉장히 주식시장이 호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이 번 수익을 가지고 어떤 그 상품을 사느냐라고 고민을 해 본다라면은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그 불안 뭐 그다음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를 너무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으로 벌어서 현금화를 한다라고 해도 최근 들어서 한국의 그 원화에 대한 값어치가 상당 부분 떨어져서 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도 좀 실물 자산 대비했을 때는 이게 뭐 자산은 그 현금을 번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실물 자산이 더 많이 오르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살려고 하는데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도는 수익화해서 실물 자산, 특히나 자산에 대해서 가장 좀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번 돈뿐만 아니라 그 번 돈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리스크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돈을 벌면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그 투자에 대한 그 대안들을 찾거나 어떤 그 물건을 산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올 한 해 집값 상승 요인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뭐 하락 요인이라고 말할 만한 게 뭐 많지는 않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죠.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의 자금들이 충분히 흘러갈 가능성들도 크고요. 예전부터 여러 가지 뭐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네. 뭐 어떤 상관관계. 상관관계라든지 상관이 우리나라 높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성들도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의 그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로 돈을 버신 분들 같은 경우 부동산으로 오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그 주식이라는 그 내재된 내용 안에는 유동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유동성들은 충분히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